2018년 늦가을, 북한 평양의 새벽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날은 한 고위 간부의 삶이 조용히 균열을 일으킨 날이기도 했습니다. 리언철, 당시 김정은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남자, 경제보고와 내부 자료를 총괄하는 자리에서 정권의 민감한 정보들을 누구보다 많이 접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새벽 아파트 단지 앞에는 보위성 차량 한 대가 엔진 소리도 없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정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왔는지 느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한 남자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록입니다. 저희 채널은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과 내부 구조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재구성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늦가을, 아직 해가 뜨기 전 리언철은 부엌 창문을 조금 열어 차를 마신 채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 가로등 아래에는 보위성 차량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 지연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저 차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내는 모든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로 산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겉으로는 특권과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매일이 감시와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의심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리언철은 경제보고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다루는 자료들은 북한 정권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었습니다. 외화 수입, 제재 우회 경로, 특수 자금의 흐름. 이런 정보들을 아는 사람은 정권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청사에 도착했을 때 보위성 요원들의 수는 평소보다 2배였습니다. 그의 책상은 누군가 정리한 듯 어긋나 있었고 일정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사 직전의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피하듯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변화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퇴근 후 가족들과 마주한 현철은 평소보다 더 조용한 저녁 식탁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들 도우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간부들 많이 끌려간대요. 딸 하은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도 아버지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아이들조차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변에 드리워진 위험의 그림자를. 북한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일찍부터 배웁니다. 말 조심하는 법, 눈치 보는 법,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법을. 그날 밤 현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보위성 차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위협처럼. 다음 날 새벽 그에게 갑작스러운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함경북도 화대군. 동행자도 없고 보고 일정도 없는 이상할 만큼 단독 출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갑작스러운 단독 출장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특히 고위 간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2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숙청을 위한 격리 또는 탈출의 기회. 현철은 2 가능성 모두를 생각하며 평양을 떠났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건물들은 사라지고 낡은 농촌 마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진짜 모습입니다. 평양 중심부의 몇 블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은 시간이 멈춘 듯한 가난 속에 있습니다. 평양을 떠난 뒤 5번째 검문소에서 그는 후배 박도연을 마주쳤습니다. 도연의 표정은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부국장 동지, 지금 평양에서는 당신 이름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내사인가? 아닙니다. 숙청 리스트입니다. 그 말은 그의 심장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숙청 리스트. 북한에서 이 단어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사는 조사를 뜻하지만 숙청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변명할 기회도 해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단지 언제 실행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도연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 새벽 3시 20분. 경비대 교대 시간. 지금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두만강으로 가십시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현철은 도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되면 도연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고맙네. 현철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임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휴양소 방은 숨조차 무겁게 만드는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가족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두 끝난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가 숙청당하면 가족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이것을 연좌제라고 합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심지어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3대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이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공포를 통한 지배. 현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이 잡히면 가족들도 어차피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도. 그렇다면 차라리 살아남아서 밖에서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는 가방 속에 넣어둔 외화 몇 장을 꺼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비상금으로 외화를 숨겨둡니다. 정권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는 돈보다 충성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벽 2시 40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을 가린 브로커였습니다. 지금 나가야 합니다. 두만강까지 갑니다. 북한에는 탈북을 돕는 브로커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돈을 위해 움직이지만 일부는 자신도 탈북을 꿈꾸거나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국경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고 있으며 어느 지점이 가장 안전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부 브로커들은 탈북자들을 국경까지 데려간 뒤 당국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철은 브로커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휴양소 뒷문을 통해 빠져나온 그들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발소리 하나에도 숨이 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한겨울의 북한산은 영하 20도를 넘나듭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끝입니다. 브로커는 손전등도 켜지 않은 채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달빛만으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 길을 얼마나 많이 걸었으면 이렇게 익숙할까? 현철은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3시간을 걸었을까? 나무 사이로 넓은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넓게 펼쳐진 강이 나타났습니다. 두만강, 생과 사의 경계선.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국경선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중국이고 건너지 못하면 북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리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강은 자유와 억압을 가르고 희망과 절망을 나누며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여기부터 얼음이에요. 천천히 움직여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겨울철 두만강은 얼어붙지만 얼음의 두께는 균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사람의 무게를 견딜 만큼 단단하지만 어떤 곳은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깨집니다. 얼음이 깨지면 영하의 물속으로 빠지게 되고 몇 분 안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현철은 브로커의 발자국을 정확히 따라 디뎠습니다. 얼음 밑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 밑에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쪽 뚝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군인들의 고함과 발걸음이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뛰면 얼음 깨져요. 그대로 따라오세요. 브로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군인들의 고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얼음 위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 국경 경비대는 탈북자를 잡으면 포상을 받습니다. 계급 승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물질적 보상도 받습니다. 특히 고위 간부를 잡으면 더 큰 포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추격합니다. 현철은 브로커를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뛰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다음 총알은 경고가 아닐 것입니다. 멀리서 얼음 깨지는 소리와 다른 무리의 움직임이 들리며 군인들의 시선이 분산되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지점에서 강을 건너던 사람들. 브로커들은 이런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한 곳에서 탈북자들이 발각되면 군인들의 주의가 그쪽으로 쏠리고 다른 곳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금입니다. 계속 가요. 브로커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현철도 따라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얼음이 울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일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고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총알이 얼음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현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쪽으로 강변의 갈대숲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중국 땅입니다. 하지만 아직 50m가 남았습니다. 얼음 위에서 50m는 매우 긴 거리입니다. 뒤에서 군인들의 고함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도 얼음 위에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탈북자를 잡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얼음이 울리는 소리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갈대숲 뒤편 흙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여기부터 중국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안도보다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잡히면 다시 북쪽으로 갑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여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이것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협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만강을 건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중국 농가의 어두운 방. 이미 여러 탈북자들이 웅크리고 있었고 조선족 아주머니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루만 쉬었다가 내일 밤에 다시 이동할 거예요.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5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로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기력도 없었고 서로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탈북 과정에서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을수록 안전합니다. 현철은 구석에 앉아 뜨거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서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차 소리가 들리면 공안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개가 짖는 소리였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는 이런 일을 수없이 해왔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을 숨겨주고 다음 장소로 이동시키는 일.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할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같은 민족이라는 연대감 때문일까? 현철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안전합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트럭 포대 사이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포대 사이에 숨은 현철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넣고 움직이지 않으려 애쓰며 기침이 나오려 할 때마다 참아야 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시장에 물건 납품하러 갑니다. 운전사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물건만 싣고 가는 것처럼. 뒤에 뭐 실었소? 감자하고 옥수수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포대가 들쳐질 때 현철은 숨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좋아, 가시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대 사이에서 현철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탈북자도 긴장을 풀었는지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검문을 몇 번이나 통과했을까?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트럭이 움직이고 멈추고 다시 움직이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 남부의 어느 도시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이제 제3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나라로 갑니다. 제3국.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제3국을 거쳐야 합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제3국 도착. 통역은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버텨온 모든 공포를 녹여버릴 만큼 컸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작은 사무실. 담당 직원은 현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이 단어가 이렇게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현철은 처음 알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이후로 단 한순간도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뒤를 돌아보고,
항상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일주일. 이제 겨우 일주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북한에서 평양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한 달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사관의 작은 숙소에서 현철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꿈, 군인들에게 쫓기는 꿈, 가족들이 끌려가는 꿈.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깨어났을 때 안전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현철은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문장은 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환영의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감시받고 의심받고 평가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군가 자신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현철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밝게 빛나는 간판들,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평양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풍경이었습니다. 평양의 화려함은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이곳의 풍경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현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들, 밤인데도 밝은 거리.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의 법률, 경제, 문화를 배우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합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교관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곳에서 그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유. 현철은 이 단어의 의미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말하는 순간 반동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그를 서서히 안정시켰지만 오랜 공포는 며칠 만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보위성 요원들이 문을 두드리는 꿈, 가족들이 끌려가는 꿈, 두만강에서 얼음이 깨지는 꿈. 심리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현철 씨, 악몽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철을 가장 괴롭힌 것은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탈출한 뒤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내와 아이들은 무사한가? 혹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매일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을, 어떤 이는 형제를, 어떤 이는 자녀를 북한에 두고 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죄책감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현철은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까?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브로커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을 탈북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도 큽니다. 그날 밤 현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그 과정의 위험함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탈출함으로써 가족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현철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고 주거와 취업을 돕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언어였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북한과 남한의 언어는 많이 달랐습니다. 단어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달랐습니다. 현철이 동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친구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기술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ATM, 교통카드.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현철에게는 모두 낯설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다가 ATM 사용법을 몰라 한참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탈북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현철은 가능한 한 자신이 탈북자라는 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였다는 경력은 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 간부였으면 간첩 아니냐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현철은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가족을 찾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정착 9개월째 되던 날 상담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현철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가족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현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상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그 순간 현철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9개월 동안 매일 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끌려갔을까봐,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을까봐.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담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감시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되었고 당 간부직은 모두 박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 감시,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며칠 뒤 상담사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이 움직였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북도 두만강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혹시 가족들도 탈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현철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가족을 계속 찾으시겠습니까? 탈북을 시도한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1인당 최소 $10,000, 가족 전체라면 $30,000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위험도 있습니다. 현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찾겠습니다. 그날부터 현철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저축했습니다. 외식도 하지 않고 옷도 사지 않고 오직 가족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과 접촉했습니다. 탈북 의사가 있습니다. 현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부인께서 남편이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나오기로 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겨울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만강이 얼어야 건널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쯤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현철은 그 시간이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 6개월 동안 현철은 브로커와 계속 연락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북 경로, 비용, 위험 요소, 비상 계획.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밤 시도합니다. 성공하면 일주일 안에 중국에 도착할 겁니다. 그날 밤 현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지금쯤 가족들은 두만강으로 향하고 있을까? 무사히 강을 건넜을까? 군인들에게 발각되지는 않았을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현철은 불안에 떨며 브로커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브로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중국 브로커와도 연결이 안 됩니다. 현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잡혔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현철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다. 성공했다. 가족들이 두만강을 건넜다. 언제 한국에 올 수 있습니까?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제3국을 거쳐야 합니다. 2주. 이제 겨우 2주만 기다리면 됩니다. 2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현철은 도착 게이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보았습니다. 아내 지연, 아들 도훈, 딸 하은. 2년 전보다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현철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철은 달려갔습니다. 가족들도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공항 한가운데서 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물만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었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철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먼저 떠난 것에 대해, 2년 동안 고생하게 만든 것에 대해.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나와서 우리도 나올 수 있었어요. 도훈과 하은도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순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지연이 물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현철이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평화로운 거리.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야. 서로 의지하면서 천천히 적응하면서. 현철이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언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도 익혀야 하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가족들은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현철은 매주 면회를 갔습니다. 가족들이 교육을 받는 3개월 동안 현철은 더 큰 집을 구하고 가구를 장만하고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3개월 후 가족들은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현철이 마련한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첫날 밤 가족 4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내일부터 학교 가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그래. 조금 떨리지? 네.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희들은 충분히 강한 아이들이니까. 도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쉽지 않았어. 지금도 때때로 어렵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도훈과 하은은 처음으로 한국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현철과 지연은 아이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와. 아이들이 사라진 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미 두만강을 건넜잖아. 그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을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1년, 2년. 가족들은 천천히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도훈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하은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한국어 공부를 하며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차별을 경험했고,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친척들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도훈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현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18년 그 새벽 평양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 옳았다고.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 아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탈북자들을 도울 거예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아빠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철은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탈북자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30대 남성으로 함경북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셨나요? 현철이 물었습니다. 아직 북쪽에 있습니다. 언젠가 꼭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 표정에서 현철은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고 걱정하고 희망을 품고 있는 모습,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현철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18년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 두만강을 건넌 이야기, 그리고 2년 후 가족과 재회한 이야기. 정말 가능한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현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내 지연이 옆에 와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뭘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해서. 맞아요. 가끔 꿈만 같아요. 하지만 꿈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고. 현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현철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북한의 체제를 바꿀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돕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이 두만강을 건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북한 고위층으로 살아가던 한 남자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두만강의 얼음 위, 중국 공안의 검문, 그리고 한국에서의 낯선 시작까지 그 사이에는 수많은 두려움과 용기가 존재했습니다. 탈북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현철과 그의 가족은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조용히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누군가 탈출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두만강을 바라보며 자유를 그리워하며 용기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의 기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숨겨진 탈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한 남자가